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잇따라 벌어진 강력 범죄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고 당장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최근 잇따라 믿기 힘든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 교수님과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최윤종 처음엔 살인 의도 없다고 진술을 했다가 본인이 목을 졸랐다고 그걸 좀 바꿨어요. 그게 본인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찰이 아마도 다양한 증거를 들이댔기 때문에 계속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많은 주장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지금 나온 증거들이 꽤 구체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범행 도구도 굉장히 특수했었는데 그 범행 도구를 사실은 검색했던 뭐 포렌식 증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자 사실은 그냥 우연히 여성을 만나서 우연히 지금 이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많은 이제 주장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국과수에서의 사인, 예컨대 목졸라 살해됐다라는 그 사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강간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나타난 증거들이 없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 범행 도구를 검색했던 것이 한 넉 달 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서는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미리 좀 검색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범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범행 도구가 사실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호신용품을 이제 검색을 하면 이런 도구들이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이제 4개월 전에 이 도구를 구매하게 된 경위가 사실은 살인이 목적이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발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전과가 딱히 있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제 사이코패스를 평가함에 있어서 과거력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뭐 예컨대 조선처럼 소년 전과가 막 여러 번 있다거나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기준에 도달하고 그래서 사이코패스다라고 판정이 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서현역 사건의 주인공이나 지금 이 최윤종 같은 경우에도 과거력이 많지 않으면 점수가 그냥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사이코패스라는 판정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뭐 훈련 중에 탈영을 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겁니까? 물론 그걸로 점수가 다 가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사실은 점수가 25점에 이르기는 굉장히 어렵다. 전과가 있지 아니하면 점수가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판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조선처럼 조현병이 추정되는 경우거나 또는 이제 지적 장애로 추정이 될 만한 IQ 점수가 뭐 굉장히 이제 낮아서 어쩌면 보더라인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주요 어떻게 보면 진단명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성격 장애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을 함께 하지는 않죠. 그럼 교수님, 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계획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뭐 계획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흉기 같은 거를 미리 구매한 이유는 언젠가는 내가 성폭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검색을 해서 구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림없이 사전에 미리 대인 피해를 낼 만한, 해코지를 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말씀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이코패스라고 평가를 할 만한 근거 자료는 충분하지가 않은 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게 초래된 이제 이유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되게
끔찍한 사건들은 사이코패스만 한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더 불안한 점은 뭐 CCTV도 늘린다고 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뭐 얼마 전까지는 뭐 경찰 병력들이 뭐 지하철역에 많이도 있었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사실은 다소 사후적 대책이 아닐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가장 좀 초점이 맞춰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범죄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됨에 있어서 예. 지금 이 치안력의 뭐 이 확보나 또는 이 CCTV나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순찰을 도는 방식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거 이런 예, 것들이 예. 모두 범죄자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연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TV 설치나 취약 지역 순찰이 그냥 사후 약방문이다라고만 비난할 수는 없는 틀림없이 지금 이렇게 잘 범죄 예방 환경을 잘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뭐 사소한 절도라도 줄어들기는 줄어들 거다. 예. 전반적으로 범죄가 감소하면 지금 이런 흉악 범죄도 사실 그런 장소에서는 뭐 상당히 일어나기가 어려운 이런 위화감 같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런 종류의 지자체의 노력을 우리가 평가절하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뭐 경찰 본청만의 어떤 의사 결정으로는 예. 전국 지역을 다 치안을 아주 안전하게 하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지자체의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다. 열심히 그런 노력들은 해야만 한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자율 방범 활동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건 어떤 거죠? 이제 야간에 이제 외출을 했다가 귀가하는 경우에 여성들이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예.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단위로 이제 야간에 좀 에스코트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은 지금 팽배해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렇게 감소시키는데 일상생활로 많은 분들이 이제 복귀하는데 마음 편하게 지하철도 타고 또 귀가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지자체 활동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노력들은 물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안 일어나게 했었으면 좋겠지만 이미 예. 일어난 사건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앞으로 이제 재차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에라도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이는 것을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고 네. 그들의 지금 특성을 좀 보다 보니까 좀 말씀해주신 뭐 조선이라든지 최윤종 혹은 뭐 그전에 정유정 네. 고립형 좀 은둔형 인간이라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어떤 특성들이 있나요? 은둔형 외톨이 모두가 예. 위험한 건 아닙니다. 정신질환자 그렇죠, 모두가 예. 위험하지 않은 맞습니다.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고립이 되기는 되었으나 어쩔 수 없는 이제 뭐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분간 혼자서 이제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계속 구직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현병 환자들 중에서도 피해 망상을 가진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폭력적인 것처럼 지금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도 사실은 반사회적인 정보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서 예. 대인관계가 모두 끊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당 부분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복지부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지금 교육부 통계나 복지부 통계를 보면 한 24만 정도가 고립 청년 숫자들이 이제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서 문제는 그 24만 중에 그럼 위험한 사람들의 예. 비율은 얼마나 될 거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 10% 정도가 대인관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완전히 다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정유정이나 조성 같은 사람도 휴대폰을 들여다보면 예. 특히 이제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최원종 같은 경우에 연락을 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사회적인 고립.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사회적 고립이 가미될 때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반사회적인 정보에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위험이 이제 유발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괴물로까지 변하기가 뭐 어떤 과정이 있을까는 저희가 직접 알 수 없지만 네. 그러지 않게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은 그렇습니다.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예. 히키코모리가 도리마 살인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히키코모리를 지원하는 제도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 제도의 본질은 뭐냐면
고립된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결국은 방문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방문 상담이라 함은 뭐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복용을 시킬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조현병 등 약물이 필요한 진단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사회적 관계인 거예요. 관계.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다 끊어져서 전화 한 통 할 수가 없는 지경에 4년, 5년씩 놓이게 되면 누구라도 온라인에 심취하여 그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끔찍한 정보에 장기간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프라인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혼자서 예컨대 지금 서현역 사건의 주인공처럼 누군가 나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스토킹 피해나 이런 것들을 막 호소하는 지경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비슷한 이제 뭐 우리나라의 정책이 있는가? 예, 있습니까? 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있지 아니한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금년도 정부 예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는 정신과 진료 위주의 의료 지원 정도로 정신 질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이런 예산만 있었는데 금년에 새로 이제 포함이 된 신설 예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보건복지부의 122조 예산 중에서 539억이 배정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신규로 심리 상담 서비스 예산으로 원래는 작년도에는 0원이었는데 이게 539억이 새로 이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일본처럼 히키코모리에 대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예산을 조금만 잘 이제 활용하도록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면 그러면 아마 혼자 계속 이제 그 원종처럼 아무도 이제 방문을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하루에 1시간이라도 누가 지자체에서 방문을 해서 이 젊은 친구들하고 대부분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좀 나와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만들고 뭐 세상을 열심히 사는 젊은이들과 연계를 하게도 해주고 이런 지자체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일종의 프리벤션 프로그램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신설된 만큼 잘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근데 이 예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리고 그 유족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을까 지원을 받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뭐 피해 당사자는 아무래도 이제 상해나 정신적인 피해 부분을 상담을 받거나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이 돼요. 그래서 뭐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지원이 됩니다. 당사자들의. 5천만 원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너무 한계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 이상 지원하는 게 필요한 예컨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 하루 저녁 때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비용은 5천만 원으로 턱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은 지금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해자의 이제 가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력인들을 제공하게 돼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법률 조력인들을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의료비는 먼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가해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그게 보전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피해 지원이라는 게 피해자 구조 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구조 기금에서 이제 피해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 구조 기금의 예산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사실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벌금 내시죠. 그 벌금 예산이 결국은 잔뜩 법무부 예산으로 있는데 그중에 6% 정도를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 기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의 벌금 예산을 6%를 외국처럼 뭐 한 40%, 50% 정도로 끌어올리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군요. 외국은. 네, 외국은 그런 전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의 벌금의 활용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사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10일이었죠.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남성이었는데
이웃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 알고 보니까 5차례나 관련해서 일들이 있었고 복역도 한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까지 했습니다. 이걸 네, 일단 네. 알지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또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등등 사회적 공분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람의 예. 사건이 이게 굉장히 주목을 해야지 되는 사건 같은데 왜냐하면 재범을 한 방식이 이 사람이 5번의 성범죄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5번의 성범죄 동종 전력들이 다 뭐냐면 강간치상, 강간상해 이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흉기를 또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10년형을 받고 그리고는 지금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출소한 사람이에요. 출소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이게 심각하다. 어쩌면은 이 전자감시라는 이 이제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의문이 들게 만드는 사건인데 네. 그런데 이제 곰곰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극소수는 사실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재범을 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여 명이 재범을 했대요. 예. 전자감시를 차고도 이제 재범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사실은 지리 추적이잖아요. 예, 지리 정보에 GPS. 대한 추적.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한참 멀리 나가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백발백중 다 검거가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자기 집에서 성폭행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검거 아랫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랫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장소를 한정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날에 더군다나 앱이 있다 보니까 앱으로 만약에 집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자감시제도로는 파악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 제도를 어떻게 좀 더 이 사람들의 비행을 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지를 이제는 토론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한계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네. 이웃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무서울 거고 저 역시도 저희 집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성범죄자가 사는지. 사는지 모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접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뭐 이게 보안의 정말 점들이- 너무 예. 안타까운 게 지금 이 아랫집 여성이 예. 정말 용감하게 저항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이 들고 이제 위협하는 그 흉기를 뺏어갖고 달아나가지고선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흉기에 다치기나 했었으면은 사실은 진짜 큰일이 날 뻔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아랫집 여성인데 왜 윗집에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사는 거를 알지 못하게 해놨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아시려면 아실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정보가 알림 이 사이트에 보니까 오픈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알림 이 사이트에 윗집에 사는 사람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반적으로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뭐 일상생활을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확인합니까? 확인을 해본 적 하지 없습니다. 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된 대상자들은 우편으로 고지를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만. 그런데 이 사람은 모두 피해자가 성인이다 보니까 성인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우편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윗집에 그런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바로 그 5명의 피해자와 거의 비슷한 프로필의 아랫집에 사는 여성은 윗집에 살고 있는 위험한 사람의 정보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신상 공개 제도가 만약에 진짜 앞으로 계속할 거고 제대로 기능을 할 거면은 그러면은 사실 그 아랫집에 있던 혼자 사시는 여성분에게 윗집에 그런 위험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어차피 정보는 온라인에 공개돼 있는 거니까 우편으로 미리 고지하면 한번 알려줄 수 있었던 네, 거죠. 우편으로 고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대체 뭔가요? 예. 개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번 알림이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도 좀 있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